조창호,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박 과장의 차가운 명령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음주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정상 운행 중이었어요. 32세 조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조창호, 가족 생각해서 입 다물어라. 내 처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박 과장의 위협이 조창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학생 가족은 생각 안 합니까? 23살 청년이 억울하게 죽었는데요. 조창호의 절규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조창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백운산 자락에 자리한 교통안전 재교육원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곳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된 고령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시설이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산골 연수원 같지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교육원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때 한 대의 낡은 승용차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70세의 조창호였습니다. 키 175cm에 여전히 꼿꼿한 등과 어깨, 짧게 깎은 흰머리가 새벽 안개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70이 되어서 교통법규 위반이라니 조창호는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호위반 같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조창호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30년 전 묻어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교육원 내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곳곳에 고령자를 배려한 시설들이 눈에 띄었고 무엇보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나이대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남성들이었고 모두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젊은 직원이 조창호를 맞이했습니다. 조창호님이시죠? 전직 교통경찰 출신이시군요. 특이하게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조창호의 답변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푼 조창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운산의 깊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 속에서 3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1993년 12월 23일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공식 기록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되어 있지만 조창호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는 당시 유명 기업 회장의 아들이었고 피해자는 평범한 대학생 김태호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조창호는 명백한 음주사고임을 확인했지만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창호,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박 과장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음주사고입니다. 당시 32세였던 조창호는 반발했습니다. 조창호, 가족 생각해서 입 다물어라. 박 과장의 경고는 위협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죽은 학생 가족은 생각 안 합니까? 조창호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조창호는 좌천되었고 더 이상 승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창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양심은 지켰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됐군.
조창호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때의 동료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원의 새벽은 오전 6시에 시작됩니다.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숙소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창호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잠자리에서 나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1993년 겨울 춘천 시내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조창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첫 번째 일정은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30여 명의 교육생들 앞에 한 명의 교관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교관은 자신을 이기재 교육과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재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조창호의 얼굴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혈색이 사라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기억 속의 그 이름, 바로 조창호의 후배 경찰관이었던 이기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재 과장입니다. 이기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단순한 법규 암기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안전운전 의식을 확립하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이기재는 교육생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보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조창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기재의 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현장 교육은 실제 사고 현장을 재현한 체험형 교육이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조창호는 복도에서 이기재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조창호 선배님, 이기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기재 과장, 조창호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군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기재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통위반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말입니다. 조창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기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혹시 그때 일 때문에 오신 건 아니시죠? 그때 일이라니? 조창호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1993년 12월 23일 이기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춘천에서 일어난 그 사고 말입니다. 조창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이기재를 보며 자신만이 그 일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조창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기재와의 재회가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걸까? 창밖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마저도 그날 밤의 충돌음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2시경 갑작스럽게 교육원 주변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무언가 충돌하는 듯한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조창호는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창호에게는 그 소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김태호가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충돌음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조창호의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충돌음이 들린 후 교육원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창호만이 그 소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기재 과장이 나타나 교육생들에게 해명했습니다. 어젯밤 소음으로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인근 도로에서 야간 공사 차량이 지나가면서 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조창호는 이기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충돌음은 분명 공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통법규 이론 시간에 조창호는 다른 교육생들보다 훨씬 정확한 답변을 보여주었습니다. 30년간 교통경찰로 근무한 경험이 무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조창호는 혼자 교육원 뒤편을 산책하다가 낡은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출입 제한 표시가 붙어 있었지만 건물 주변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건물 옆 작은 창문을 들여다보니 희미하게 책상과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지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1993년 춘천 시내 도로 지도였습니다. 조창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교통교육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30년 전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조창호 선배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조창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이기재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이기재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산책하다가 우연히. 산책로는 따로 있습니다. 이기재는 조창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무엇을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무엇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조창호는 모르는 척했지만 이기재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창호는 동료 교육생인 김병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병수는 전직 교통공단 직원 출신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조창호 씨,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김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교육치고는 너무 체계적이고 교관들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젯밤 소음도 그렇고 오늘 받은 교육 내용도 현행 교통법규와는 다른 부분이 많아요. 김병수는 주변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특정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조창호는 김병수의 말에 공감했지만 쉽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조창호는 몰래 숙소를 빠져나와 낮에 발견한 그 건물에 다시 접근했습니다. 건물의 뒷문이 열려 있었고 누군가 먼저 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조창호는 숨을 죽이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보였고 누군가가 서류를 뒤지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기재였습니다. 이기재는 1993년 교통사고 관련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조창호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기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기재가 서류를 뒤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조창호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밑에 작은 돌멩이가 굴러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이기재가 즉시 몸을 돌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이기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조창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손전등 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선배님, 이기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할 말이죠, 기재야. 조창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한밤중에 출입 제한 구역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993년 춘천에서 함께 사고 처리에 참여했던 두 경찰관의 모습이 중년이 된 지금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앉으시죠. 이기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 건물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손전등 하나만이 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기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도 짐작이 가는군. 조창호도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재는 펼쳐둔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1993년 12월 23일 춘천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기록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피해자 과실 교통사고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우리가 받은 지시를. 이기재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조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단순 사고로 조작하라는 것이었죠. 가해자는 당시 유명 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기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였는데도 음주 측정 기록을 없애라고 했죠.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명백한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김태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생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취업도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다르게 지시했습니다. 조창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피해자가 과속했다고 조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배님이 반발하셨죠. 이기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끔찍한 선택 앞에 서야 했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거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거나.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선배님이 거부하자 저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기재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조창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상부 명령을 거부해 후배인 이기재가 대신 그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사건은 은폐되었습니다. 이기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피해자 과실사고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자가 무고한 학생을 죽인 것이었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30년간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후회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료들을 찾고 있습니까? 조창호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기재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김태호 가족들이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들이 과속으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호는 이기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가족들이 잘못된 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배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기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끝까지 저항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조창호와 이기재는 공개적으로는 평범한 교관과 교육생 관계를 유지했지만 둘 사이에는 30년 전의 비밀이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교육 5일째, 교통사고 사례 연구 시간에 이기재는 특별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1993년 실제 발생했던 사고를 바탕으로 한 사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재의 목소리에는 의도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춘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호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은 단순한 사례 연구로 받아들였지만 조창호에게는 악몽의 재현이었습니다. 조창호 교육생? 이기재가 조창호를 지목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아는 분이 계시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조창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창호는 목이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조창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1993년 12월 23일 매우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였어요. 조창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갔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이기재가 조창호를 재촉했습니다. 가해자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가해자는 조창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교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육생들은 조창호의 생생한 증언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은 했습니까? 김병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했습니다. 조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은폐하라고 했습니다. 가해자의 신분 때문에 사건을 축소하라고 했어요.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교육생들은 30년 전 실제로 일어났던 부조리한 현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병수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조창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좌천당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양심은 지켰으니까요. 교육이 끝난 후 조창호는 홀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조창호는 32세의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정의감이 투철했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창호야, 가족 생각해라. 박 과장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결국 조창호는 명령을 거부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승진에서 밀렸고 한직으로 밀려났으며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창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기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26세의 신참 경찰관이었던 이기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조작한 후 이기재는 승진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선배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조창호는 돌아봤습니다. 이기재가 산책로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때 힘드셨죠? 이기재가 조창호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조창호가 답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이 선명하군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호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조창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압니다. 이기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중요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조창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교육원 내 기록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이기재와의 대화 후 스스로도 그날의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록 보관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새벽 청소 시간에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간 지하실에는 수많은 파일함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93년 파일함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서류들을 펼쳐보니 조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식 기록과 실제 상황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식 사고조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태호 23세 과속으로 인한 신호위반, 가해자 박민준 27세 정상운행 중 피해자 차량과 충돌, 피해자 과실 70%. 하지만 조창호는 그날 밤 정반대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보관된 내부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실제 상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 박민준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신호위반 음주운전, 피해자 김태호 정상운행 중 피해, 상부 지시에 의해 사고조서 조작. 조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의심만 했던 것이 확실한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문서를 더 뒤지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 박민주는 현재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당시 정부 고위직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김태호 가족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올해 78세로 아직도 아들이 과속으로 사고를 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을 때까지 아들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실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창호는 급히 문서를 정리하고 파일함 뒤에 숨었습니다. 내려온 사람은 이기재였습니다. 이기재도 같은 목적으로 기록 보관실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기재는 조창호가 보던 것과 같은 파일함을 열고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정 문서 하나를 발견하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창호가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이기재가 보고 있는 것은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 과장의 개인 일지였습니다. 그 일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준 부친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음. 사건 은폐 대가로 상당한 보상 약속받음. 조창호는 계속 저항하니 좌천 조치 필요. 이기재는 협조적이니 향후 승진 고려. 이기재는 그 일지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승진이 단순히 업무 능력이 아니라 부정한 거래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조창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이기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과장님, 조창호의 목소리에 이기재가 돌아봤습니다. 선배님도 오셨군요. 이기재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일치, 조창호가 이기재의 손에 든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이기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괴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승진도 선배님의 좌천도 모든 게 계획된 거래였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의구심이 확실한 증거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창호가 물었습니다. 김태호 어머니를 만나야 합니다. 이기재가 답했습니다. 그분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기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교육이 끝나는 대로 김태호의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한 것입니다. 기록 보관실을 나오면서 조창호는 마지막으로 김태호의 졸업사진이 붙어 있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23세 청년의 밝은 미소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조창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특별 현장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기재는 교육생들을 백운산 인근의 구불구불한 산간도로로 이끌었습니다. 목적지는 30년 전 그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교차로와 유사한 환경의 장소였습니다. 조창호는 익숙한 도로 환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고 현장을 재현한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재가 교육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1993년 춘천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와 같은 조건에서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다른 교육생들은 단순한 체험 교육으로 받아들였지만 조창호에게는 현실과 과거가 뒤섞이는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교차로를 바라보며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조창호는 기억 속의 그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참혹한 충돌사고 말입니다. 김태호가 마지막으로 운전했던 그 길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체험 교육이 시작되자 이기재는 특별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교육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정상 운전을, 다른 그룹은 위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창호에게는 다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조창호 교육생은 저와 함께 현장 지휘 역할을 맡으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교육생들과 떨어진 언덕 위에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재는 조창호를 그날의 현장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이기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저런 상황에서 그 사고가 일어났죠.
조창호는 이기재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상황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신호등, 교차로, 그리고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모습까지 말입니다. 김태호가 마지막으로 운전했던 길입니다. 조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산바람이 나뭇잎들을 흔들며 지나갔고 멀리서는 다른 교육생들이 체험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노인의 마음속에는 30년 전 그날 밤의 정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이기재가 고백했습니다. 김태호 어머니를 만나는 일 말입니다. 3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아온 제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창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갑자기 교차로 아래쪽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험 교육 중인 차량이 위험 상황을 재현하는 소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30년 전 그날 밤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조창호는 몸을 움츠렸고 이기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 다른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였습니다. 조창호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며 혼란이 왔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이기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귓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환각처럼 30년 전의 그 순간이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학생입니다. 김태호의 마지막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없던 일로 해라. 박 과장의 차가운 명령이 다시 들렸습니다. 선배님이 쏘지 않으면 이기재가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창호는 그 환각 속에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양심에 따를 것인가. 30년 전과 똑같은 딜레마였습니다. 선배님, 이기재의 목소리가 현실로 조창호를 끌어당겼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조창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조창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호에게, 그리고 당신에게도. 조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끝까지 저항하지 못해서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져야 했으니까. 20대 젊은이에게 그런 선택을 강요한 것은 내 책임입니다. 이기재도 무릎을 꿇고 조창호 옆에 앉았습니다. 두 노인은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아픔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오열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배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기재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희생자였어요. 시스템의, 권력의, 그 시대의 희생자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해자였습니다. 조창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였어요.
그때 멀리서 교육생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감정을 추스르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속 결심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체험 교육이 끝나고 교육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기재는 조창호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 서울로 가시겠습니까? 김태호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말입니다. 조창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조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내야 할 시간이 왔군요. 30년을 기다리게 한 죄도 충분히 큽니다. 30년간 감춰온 비밀을 털어놓을 마지막 결심을 한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조창호와 이기재는 서울 성북구의 한 작은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이곳에서 김태호의 어머니 박순자 씨가 3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이기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3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조창호가 답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씀드려야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78세의 박순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조창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을 준비해온 말이었는데 막상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박순자 어머님이시죠? 이기재가 대신 말했습니다. 김태호 씨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순자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의 일로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거실에는 김태호의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사진, 졸업앨범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까지 23세에 멈춘 시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조창호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조창호와 이기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준비해온 고백의 순간이었지만 막상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기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1993년 12월 23일 밤 태호 씨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입니다. 박순자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죽은 날이었습니다. 가장 잊고 싶으면서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사고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조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기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호 씨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사고는 상대방의 음주운전 때문이었어요. 조창호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공식 기록은 거짓입니다. 태호 씨는 신호를 지키며 정상 운행 중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태호가 정말로 과속을 안 했다는 말인가요?
네, 어머님. 조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 씨는 신호를 지키며 정상 운행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음주 상태로 신호 위반을 한 겁니다. 박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품어온 의문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상부에서 은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기재가 고백했습니다. 가해자가 고위층 자제였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하라고 했어요. 조창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건은 조작되었고 저희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나 지나서야 박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기재의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겁이 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상부 지시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구분을 넘어서 모두가 그 시대 권력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호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요. 평생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십니까? 착한 아이였는데 사람들이 다 교통사고 낸 아이로만 기억하더라고요. 박순자 씨는 김태호의 사진을 가져와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태호 마지막 사진이에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찍은 거예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취업도 결정되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효도하겠다고 매일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박순자 씨가 조창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당시에 반대하셨던 그 경찰관이 선생님이신가요? 조창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호 사고 후에 한 경찰관이 찾아왔었어요. 박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울고 가더라고요. 바로 선생님이시죠? 조창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 밤 자신이 몰래 유가족을 찾아가 사과했던 일을 박순자 씨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기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태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박순자 씨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정식으로 재조사 받아서 진실이 밝혀지길 원해요. 조창호와 이기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관련 기관에 진실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박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조창호, 이기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지는 권력형 교통사고 은폐 사건이라는 제목의 생중계는 실시간 시청자 5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박순자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우리 태호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조창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 경찰관으로서 상부의 은폐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건의 은폐는 막지 못했습니다. 3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씀드립니다. 권력 앞에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이기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온라인은 폭발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관련 영상들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나도 그 시대를 살았다.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 무력했지. 70세에 진실을 고백하는 용기, 진짜 어른이다. 가해자는 지금 대기업 회장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피해자 어머님 30년간 얼마나 힘드셨을까? 댓글은 시간당 수만 개씩 달렸고 대부분이 조창호의 용기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층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해자 박민준 회장의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회사 앞에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기업 불매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이틀 후 박민준은 결국 회장직에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30년 전 저의 잘못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고 유가족에게 평생의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사과문이 발표되자 온라인에는 또 다른 파장이 일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당시 은폐를 지시했던 관계자들이 줄줄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사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권력형 사건 은폐 방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김태호를 기리는 추모비가 사고 현장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밝혀진다는 문구가 새겨진 추모비 앞에는 매일 꽃을 놓고 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조창호는 그 추모비 앞에서 김태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그 모든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호야,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다. 조창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내 어머니도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 조창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회에 젖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너희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입 다물고 살아야 했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고 정의를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 없었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온 국민이 함께 진실을 외쳐주고 SNS를 통해 정의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이런 자유롭고 아름다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 이런 시대에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늘과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그날 밤 조창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70세 노인의 마음에 그리고 온 국민의 마음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조창호 할아버지 관련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00만을 넘어서고 있었고 해외 언론에서도 70세 경찰관의 30년 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